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밴쿠버 센터에서 인연이 닿은 분들과 함께 건강, 음식, 건강관리 등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사실 제 수업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정식적으로 과학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불교의 개념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바람 따라 유유히 흘러가는 흰 구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저도 제 입이 통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는 누구 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수업 내용을 미리 준비하거나 생각하진 않지만 오늘 수업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어젯밤에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모든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온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의사들한테는 기본 상식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음식이나 건강에 관한 지식이 전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호흡을 예로 들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고 정부가 손을 써야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개인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와 몇 년째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업 내용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인정하기 겸연쩍어 하시는군요. 인정합니다. 반복하는 내용이 많은 것이 맞습니다.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을 다 말하다 보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내용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저는 6번이고 10번이고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참고 들으실 수 있다면요. 내용이 좀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배운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과학적인 지식은 저처럼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먹은 음식에서 옵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수명도 줄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삶이 고통스러워지며 심지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얼굴이 못생겨지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음식을 잘 먹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올바로 먹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전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명하는 DNA가 유전되어 왔다면 나도 단명할지 안 할지 그런 문제 말고 오늘은 음식과 질병의 관계만 얘기하려 합니다. 잘 먹을 줄 알아야 건강도
지킵니다. 인류를 포함하여 이 지구상의 동물, 조류를 포함해 대부분 먹을 것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생명의 대략적인 규율이 이러합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쇠라면 밥은 강철. 무쇠보다 강철이 더 단단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멍해집니다. 7, 8일이 지나면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큰 재난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가뭄, 홍수 등으로 식량이 바닥나기도 합니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나라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어느 나라든 돈만 있으면 음식이든 과일이든 다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 배, 고속열차를 통해 다른 나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수확 시기도 바꿉니다. 겨울에 난로 옆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 수박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름에 열립니다. 여름철 가장 더울 때 열리죠. 북쪽에서는 밀을, 남쪽에서는 벼를 수확하는 시기인 가장 더운 여름철에 열리는 게 수박입니다. 왜 이때 수박이 열릴까요? 수박이나 참외와 같은 과일은 차가운 성질을 지닙니다. 건조하고 무더운 여름날, 예전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농사일을 하다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수박을 먹으면 몸에 뜨겁고 건조한 기운을 식혀줍니다.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이제 다들 수박에 이런 효능이 있다는 걸 알겠죠? 지금은 현대과학의 힘으로 겨울철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현지에서 나지 않는 음식도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체계의 발달 덕분에 북미에서도 아시아나 유럽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시아에서도 북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계절의 제약도 없어졌습니다. 겨울에도 여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여름에도 겨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 배추, 무 같은 채소는 모두 가을이 지나 겨울이 가까워질 무렵 수확하는 채소인데 지금은 여름에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농업 덕분에 이런 것들을 계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화의 특징입니다. 예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어떤 계절이든 어떤 곳에서 나는 것이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어 참 편리해졌습니다. 계절과 지역 상관없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요즘, 먹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비교적 안정돼 있고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한 가지 주제는 바로 당분입니다. 당분.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아기들부터 해서 어린아이, 3, 40대 젊은 사람들까지 장성한 자녀를 둔 어른들까지도 특히 여성분들은 사탕이나 설탕이 엄청 들어간 조각 케이크를 보면 갑자기 흥분합니다. 눈앞에 놓인 케이크만 보면 아이고 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입맛을 쩝쩝 다시다가 결국 날름 먹어버리고는 지금 너무 우울해서 라며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눈앞에 케이크가 있으면 기필코 사버립니다. 그런 케이크에는 아주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당분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일상에서 당분을 끊고 아예 안 먹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No. 왜 노일까요? 과일에도 들어있어서라면 과일을 안 먹으면 되죠. 과일을 안 먹으면 됩니다. 쌀에도 들어있다고요? 잘 아시는군요. 여러 가지 상식을 한번 모아봅시다. 평소 먹는 음식에서 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찾아봅시다. 밀가루, 쌀, 찹쌀에는요? 들어있죠. 감자에도 당분이 있나요? 감자에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중국 허베이성 농민들은 공통된 식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 2그릇을 먹습니다. 옥수수죽이었는데요. 옥수수죽 안에 고구마를 넣었습니다. 그 죽을 아침마다 커다란 그릇에 담아들고 후루룩 하면서 먹습니다. 고수들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그릇 안에 든 죽이 남김없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밑에 남은 고구마가 입으로 쏙 빨려 들어가죠. 무척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보니 이렇게 그릇째로 죽을 먹으면 다들 눈치를 주더군요. 죽에는 당분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먹는 방법은 둘째치고 안에 당분이 있을까요? 옥수수는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타이완 TV에는 영양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매일 고구마를 넣은 쌀죽 한 그릇이 제일 건강한 식단입니다 라고 복음처럼 얘기하더군요. 타이완에서 음식과 건강 전문가들에게 홀려서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었더니 금세 속이 쓰렸습니다. 죽을 처음 먹을 때는 속이 자주 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침에 보이차를 마시며 가라앉혔는데 한 달이 지나 더는 못 먹겠다 싶었을 때쯤 밤에 속이 너무 쓰려서 온갖 다란이를 외웠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속쓰림이 좀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바빠 잠자리에 들 무렵에야 아침에 죽 한 끼 말고는 종일 굶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업 후 사람들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대여섯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숙소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쭉 2그릇밖에 없길래
데워서 먹고 잤더니 한밤중에 속쓰림에 잠이 깼습니다. 대들어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생각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속이 쓰릴 땐 구운 찐빵을 먹으라고 하셨었죠. 평소 요리를 안 해서 화롯불에 불 붙이는 법도 모르는데 겨우 불을 붙이고 나서 찐빵을 잘라다 꼬챙이에 끼우고 굽기 시작했습니다. 굽다 보니 찐빵이 새카맣게 타서 화재 경보가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터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밤중에 찐빵을 굽고 있으니 이웃들이 냄새를 맡고 누구 집에 불이 났나 하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찐빵을 먹고 속쓰림이 가라앉았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시고요. 찐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빵 조각도 괜찮습니다. 태운 음식을 먹으면 속쓰림이 바로 낫습니다. 쓰린 속을 달래느라고 한바탕 찐빵을 구워 먹고 난 뒤에야 괜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비위가 약해졌나 보다 했죠. 스스로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쌀죽 한 그릇에 당분이 얼마나 될까요? 커피에 넣는 각설탕으로 계산했을 때 몇 개가 들어갈까요? 죽 한 그릇에는 한 개? 반 개? 세 개? 500g짜리 고구마에는 각설탕 몇 개가 들어갈까요? 사실 저는 죽을 몹시 싫어합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집에 있는 죽그릇만 봐도 발로 뻥 차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소소한 경험담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모든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온다. 고구마, 흰 쌀죽, 쌀밥,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럽인, 캐나다인, 미국인들은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빵 종류만 해도 기다란 것, 굵은 것, 큰 것 등 정말 다양하죠. 빵을 먹다 보면 가끔 속이 불편해집니다. 수행도 많이 하신 분이 왜 그렇게 민감하고 빵도 소화시키기 어려워하세요? 알려드리죠. 가난하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오히려 탈이 자주 납니다. 저는 그나마 수행을 해서 괜찮지만 여러분은 매일 배앓이를 하지 않나요? 옛날엔 서양인들이 먹는 빵을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샀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정작 먹고 나서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 이유는 빵의 당분 함량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우유도 들어가고 베이킹 파우더까지 넣습니다. 그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왜 많이 넣을까요? 예를 들어 밀가루 5kg에는 베이킹 파우더 2g이면 충분한데 발효되기까지는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발효를 빨리 시키려고 더 많은 베이킹 파우더를 넣습니다. 30분 만에 오븐에 넣을 수 있어 시간도 단축되고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그런 빵을 먹는 일반인들은 피해를 입지만요. 그래서 빵을 먹고 난 후에 속쓰림이나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고 머리가 간지러워서 원숭이처럼 머리를 계속 긁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당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몸매가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도 뚱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발효시킨 밀가루 때문입니다. 밀가루 음식 중에 국수를 제외하면
빵 종류는 모두 발효식품입니다. 당분 함량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밀가루가 발효되면 당분이 더 많아지는지는 모르겠네요. 더 많아질까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중국, 칭하이, 티베트, 간수 지역에서는 밀가루의 원료가 되는 소맥을 가루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가공하고 삶아서 불린 다음 밀봉해서 발효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무척 좋아하는데 안에서 저절로 단물이 생기고 알코올 맛도 좀 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발효되는 동안 당분이 많아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밝혀주면 좋겠네요. 오늘의 주제, 모든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온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몸에는 당분이 꼭 필요합니다. 확 줄이거나 아예 끊으라는 것보다는 굳이 찾아 먹지 말고 당분의 섭취량을 잘 조절하자는 얘기입니다. 인체는 당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당분이 신체에도 필수적인 요소지만 정신적인 행복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비행기는 어떤 등급의 좌석이든 승객들에게 사탕을 나눠줍니다. 비행기 안 타보셨나요? 사탕 나눠주던 것 기억 안 나세요? 중국에서 캐나다를 오가는 장거리를 여행할 때 스튜어디스가 사탕을 나눠주지 않던가요? 그럼 달라고 했어야죠. 비행기에서 왜 사탕을 줄까요? 기분이 좋아져서 서비스가 좀 별로였더라도 다 잊으라는 겁니다. 사탕을 먹으면 일종의 가짜약 효과처럼 정말로 행복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인체에 당분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분은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맛 음식에는 거의 모두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케이크, 요거트, 캔디는 물론이고 잼, 아이스크림, 초콜릿처럼 단 음식이나 가공된 음식에도 들어있는데 가공된 음식에는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달달한 느낌이 있어야 계속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들한테 맹물을 마시라고 하면 잘 안 마십니다.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다 주면 맹물은 몇 모금 마시고 마는데 음료수는 나중에 못 마시게 할까 봐 꼴깍꼴깍 한 번에 다 마셔버립니다. 여러분 집 아이도 그렇죠? 정말 장난꾸러기들입니다. 설탕이나 향료가 들어간 음료수는 정말 구미가 당기게 합니다. 세상에는 왜 비만이 많을까요? 평소 음료수를 자주 마시면 거의 비만일 겁니다. 음료수에 많은 당분을 몸이 충분히 흡수하고 나면 나머지는 지방으로 변해서 간에 머물거나 심장을 감싸고 뱃살이나 엉덩이 살이 됩니다. 특히 콜라처럼 기포가 나는 탄산 음료에는 굉장히 많은 당이 들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콜라 같은 음료수 한 병을 냄비에 넣고 끓인 다음 마지막에 남은 커피 3개 걸쭉한 액체를 살펴보니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었습니다. 콜라 같은 음료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 때문입니다.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뭐가 나쁘냐고 할 수 있는데 나쁩니다. 무엇이든 과한 건 좋지 않습니다. 주스도 그렇습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으니까요. 가공 주스 한 병은 일일 당분 권장량을 훨씬 넘습니다. 과일의 당분 함량도 높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과일도 있고 사탕수수도 있습니다. 설탕은 사탕수수를 압착해서 만듭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시장에 압착 기계가 있었습니다. 물컵을 놓고 압착해서 즙을 짜낸 후 한 컵에 1,000원, 2,000원씩 팔더군요.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었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사탕수수도 그렇고 귤에도 많습니다. 감, 북쪽에서 나는 감, 용안, 바나나, 붉은 대추에도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 자주 먹는 음식은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 자주 먹는 음식이요. 빵, 찐빵, 국수 등 이러한 밀가루 음식에는 당분이 무척 많습니다. 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당 함량이 높습니다. 비스킷, 감자, 고구마, 토란, 주로 남쪽 열대지역에서 나는 토란에도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간식에는 당분이 많습니다. 방금 전 말한 요거트, 말린 매실, 호두가루, 참깨죽 등등 가공되어 나오는 식품에는 상당한 당분이 들어갑니다. 요리에도 당분이 많습니다. 상하이나 저장성 등 중국 남쪽 지역은 음식을 볶을 때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주로 기름에 튀기는 중국 북쪽 지역은 전병의 겉에 설탕을 바르고 안에도 설탕을 넣어서 튀기기 때문에 열량이 아주 높습니다.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는 건 직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광업이나 건축업 등 체력에 의존하는 직업들은 당분이 좀 많은 음식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균일을 걸어던 옛 시절에는 고열량의 음식이 꿀맛이었습니다. 몸에서 필요로 했으니까요. 옛날에는 체력 소모가 심했고 몸이 고된 농사일이 많았습니다. 몹시 고된 일이었죠. 이렇게 체력을 소모하고 땀이 날 때는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전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육체 노동이 많아 고열량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열량은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반면 현대 사회는 정신 노동이 많고 입으로 말만 하면 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줄었는데 운동을 안 합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앉아 있으면서 운동을 게을리하고 설탕이나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 군살이 붙습니다. 군살이 붙는 것은 집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몸에 쌓이는 것이니 점점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식자재에는 당분이 들어있고 인체 역시 당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과한 것은 건강을 해치기 마련입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운동만 무려 10가지. 오늘의 사연은 남자다움 물씬 풍기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무도 수행과 불교 명상 수행을 좋아하는 평범한 40대 중반 직장인 류의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운동을 시작한 거는 제가 키가 작아서 그걸 좀 극복해보고자 운동을 시작을 한 거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운동 또 명상 수행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무도 쪽에 또 좀 더 치우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받은 메달과 상장이 10년 넘게 쌓아온 그의 무예내공을 말해줍니다. 근데 어쩌다가 팔개를 하게 된 건가요? 올 2월 달쯤에 이제 운동 시합 준비를 하다가 다쳤어요. 크게 다쳐서 그때 특히 왼쪽 고관절에 충격이 왔어요. 통증이 좀 와서 그래도 별거 아니겠거니, 또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정형외과나 수술 받은 경우도 너무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스를 붙이고 일주일, 2주일 돼도 낫질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고관절 충돌 증후군에 따른 관절염 3기 말, 이 상태로는 앞으로 운동을 못할 거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절대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관절 관절염은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뼈와 뼈가 부딪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질환인데요. 근데 일단 소염제를 먹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 있다가 몸 이렇게만 밑으로 아파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프고, 차라리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병원 가본 것만 해도 한 10군데 넘을걸요. 네, 별의별 거 다 해봤으니까요.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5년에서 대략 15년 전후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최대한 참아봐라. 근데 너무 아프면 수술해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을 만큼 통증이 심했지만 수술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지손가락 수술을 받았어요. 인대가 끊어져서 운동하다가. 이미 수술 경험이 있어요.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 당일날 누워서 병실에서 수술실까지 이제 그 침대라고 하나요? 이동식 침대 이렇게 가는데 이 벽만 보고 가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죽으러 가는 느낌. 전 겨우 여기 인대 수술 받으러 가는 거였는데 그 느낌 너무 싫었어요. 소름 끼치고 막 어떻게든지 몸을 좀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사람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근데 절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래저래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나무 주위를 돌면서 걸을 수도 있고 또 명상 수행도 할 수 있고 뭐 일석이조 뭐 이런 소개 글을 보고 그러면 이거다. 제가 찾던 게 이게 아닌가 싶어서 팔계내공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팔계와의 인연.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시 운동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한 달 정도 됐을 때 마음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40대 중반인데 이런 병 걸린 것도 이해를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은 다 운동하고 그러는데 왜 난 여기서 아파서 이러고 있지?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그래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싫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될 때서부터 아니야, 이것도 내 자신의 모습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보자. 그게 치료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변화였습니다. 첫 변화였고, 어떤 분들은 100일, 어떤 분들은 108일 때쯤 되면 막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90일쯤 되니까 설레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남았다. 하루하루 세기 시작했어요. 얼마 남았다. 이제 나도 이제 곧 낫는다. 근데 100일 됐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내가 속았나? 아니야. 그래도 8일 남았어. 108일까지 좀 해보자. 아닌 거예요. 다리 끌고 다니면서 8개월 했어요. 어쨌든 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선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돌았거든요. 고통스러운 아픔과 빨리 회복하고 싶은 조바심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까요? 그런데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그랬는데 8개월 시작하면서 약을 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재활 치료에 어떤 효과가 좀 빨라지기 시작했다고 할까? 왜냐하면 지금 약을 안 먹으니까요. 소염 진통제 전혀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이렇게 걸을 수만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아픈 사람이 맞나? 이럴 정도로. 발을 씻어야 되는데 고관절이다 보니까 이제 아프다 보니까 몸을 숙여서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힘들어서 숙이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숙여요. 숙이기도 하고 다리를 어느 정도 들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없을 정도 수준까지지만 이것도 상상 못하는 건데 다리를 들 수 있을 정도 됐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팔개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늘로써 199일째 됐습니다. 자세히 계세요? 네, 그럼요. 전 목표가 하다가 일단 1차 목표가 1000일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또 주위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그 알려드리는 데에 좀 일조를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하고 싶다라는 게 물론 그전에는 다 치료가 돼 있겠죠. 다 완쾌가 돼 있겠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대